네, 저금리 역습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리포트를 작성하게 된 배경과 우리의 상황을 미일 두 나라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리포트를 보면 금리와 부동산 가격 사이에는 상관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이 그런지요? 일단 우리가 이런 그 상관성을 분석할 때는 결정계수 분석을 하게 돼 있는데요. 뭐 결정계수라고 하면 이제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은 간단하게 금리와 부동산 가격과의 결정계수는 일단 높지 않다고 나타납니다. 이유 자체는 뭐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빈도가 역사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많았다. 그리고 버블 붕괴 이후에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만, 이런 데이터들만 놓고 보면 이제 결정계수 자체가 높지 않다라고 결론 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아주 1차원적인 어떤 분석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그 이제 주택 가격과 어떤 여러 가지 후보 변수들과의 독립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할 때는 아래와 같은 보이시는 식과 같은 것들을 이제 1차원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각 가중치는 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미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에는 과거에 고전적으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상관관계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예컨대 이제 위치라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이게 보고서에 그 부분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후보 변수, 독립 변수들에 대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대출, 경제 성장률, 실업률 이와 같은 이제 변수들에게 이제 변수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분석을 해 보니 결론적으로는 대출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는 이런 이 준거시 변수와 같은 것들은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 금리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또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변수들입니다. 결국은 이런 변수들과 금리를 같은 선상에 놓고 분석을 하게 되면 통계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독립성 어떤 위배, 바로 독립성 위배가 되는 거죠. 분석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잘못된 분석 방법은 결국은 이 분석을 대출로, 분석 결과가 대출로 만약에 결론 지어지게 되면은 대출만 잡으면 부동산 버블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대출만 건드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되죠. 그렇지만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통화정책 자체가 금융정책, 대출정책이죠.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잘못된 분석이 결국은 잘못된 정책을 넣고 잘못된 대안을 낳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보고서상의 금리와 이런 그 상관관계를 나타나면서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은 결국은 금리라는 게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절대자라는 겁니다. 대신에 함부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죠. 그런데 드러내는 순간 문제가 발생을 하고 펀더멘털이 좌우해야 하는 어떤 자본주의가 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금융 불안정성과 이제 버블의 핵심이네 아니네를 이제 갑록을박할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고요. 이제 그래서 보고서상에서는 저금리가 어떤 이런 결과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공리로 받아들이고 이 어떤 자본주의의 펀더멘털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본주의를 이제 파괴하려는 어떤 그 시점을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단락을 썼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매우 흥미롭게 느낀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보고서에서는 작년 말 국내 기준금리가 4.8% 정도는 됐어야 했다라고 주장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양자 간의 그 간극을 고려를 해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으로 들리거든요. 이 수치는 어떻게 산출하셨는지요? 일단은 뭐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테일러 준칙으로 산출을 했고요. 이 테일러 준칙은 매우 간단하고 단순한 식입니다. 근데 이제 뭐 기호가 좀 어렵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세히 보시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한국은행과 BIS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제가 주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변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죠. 이제 일단 가중치는 다 주관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일단 변수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장기 균형 실질금리하고 목표 인플레이션, 타겟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우선 장기 균형 금리는 1%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목표 인플레이션은, 타겟 인플레이션은 2%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 듣는데 큰 거부감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1%는 한국은행 역시 보고서 참고했고, 기타 이제 연준 보고서도 좀 참고를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1%를 선택을 했고요. 2%는 리즈너블 하지 않습니까? 타겟 인플레이션이 2%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그래프가, 금리 그래프가, 적정금리 그래프가 이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또는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4.8 최근 기준으로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점점 그 값을 산출한 것이 3월인데요. 3월에는 누구나 봐도 좀 과격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지금 6월이죠. 6월에 지금 이 숫자를 보니 아마 3월에 보신, 뭐 저희 내부적으로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덜 과격한,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리저너블해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리저너블해 보이는 순간이 늦은 순간이라는 것이고요. 그보다 빨리, 그리고 급하게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주장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부분에서 다시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좀 급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은 제가 뭐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 뭐 성장을 불안하게 한다, 물가 안정을 불안하게 한다, 그리고 서민 부담이, 또 가계부채 부담이 어떠어떠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장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동안 10년 동안 저금리를 유지한 동안 충분히 우선 성장을 했나요? 만약에 충분히 성장을 했다면 더 이상 저금리를 갖다가 유지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성장을 충분히 안 했다면 10년 동안 금리 인하와 저금리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일관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는 당연히 그 정책은 폐기돼야 되는 것이 옳겠죠. 그리고 이제 물가 안정도 보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급등하는 이유라든가 이런 불안정한 이유 자체가 본질적으로 저금리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정금리를 유지했다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인을 없애야지만 반드시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부작용이라 보기는 힘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계부채 이 부분은 매우 이제 정치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거시적으로 보면, 준거시적으로 보면 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기본적으로 국내 대출 구성 자체가 고신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약차주 비중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대부분의 대출이 담보로 고가의 주택이 담보로 잡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서민에 해당되는가, 서민 부담 가중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건지 우선 1차적인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저금리로 유지 일관해 왔을 때는 왜 아무 말이 없었는지 그 부분도 이제 좀 궁금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잘못된 통화 정책을 폐기하고 정도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벤 버냉키 제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그 글을 읽었던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롬 파웰을 갖다가 비난하며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패드의 수장을 갖다가 지금 과거 패드의 수장이 비난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늦은 인상에 대한 영향을 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지금 느리고 어떤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가져올 1, 2년 뒤의 미래를 버냉키는 이미 봤거든요. 과거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저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제가 이제 그 사람 글을 계속해서 읽어본 바로는 이 말에는 거의 반성과 후회가 포함된 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어떤 물가 인상, 물가 상승만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인 포괄적 영향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영향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이제 결국 이 말은 느리고 점진적 금리 인상의 영향이 다양한 곳에서 나타난다는 의미죠. 이제 이 사람은 원래 완화적 통화 정책의 대가입니다. 이런 사람이 저는 느리고 점진적 인상으로 금융위기를 키웠거든요. 결국은요. 근데 이 문장에 담긴 의미는 그가 인정하지는 않겠지만은 버냉키가 인정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때 했던 느리고 점진적 인상에 대한 뼈아픈 후회와 그런 후회가 담긴 그런 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결국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여집니다. 네,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저금리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이슈 리포트를 작성하신 황보창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ISC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